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류의 경제 활동은 분업에서 시작했고, 분업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도시의 역사가 사실상 인류의 역사이기도 한데, 인류가 최초로 도시를 만든 게 언제부터였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문명지로 기록에 남아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큰 강들을 끼고 있고 또 땅이 비옥한 곳이었다고 하죠.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강물의 범람 때문에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역사적 장면들을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배경과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또 별로 내세울 것 없이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을 극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세상에 없던 기회를 만들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는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익숙한 지명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적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그러니까 인류가 제일 번성하기 시작한 동네? 동네라기는 보다는 좀 또 크죠. 일단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예.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나일, 그다음에 인더스, 황하. 예. 그중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생긴 곳이 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한 기원전 6,000년 정도라고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문명, 그러니까 여러 개 도시 국가가 형성돼 가지고 네. 벌써 이미 그 당시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이 다 완성돼 가지고 지금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옛날이라면 최초의 피라미드가 생기기 2,500년 전이에요. 오, 피라미드도 없었던 시절. 피라미드가 생기기 2,500년 전에 벌써 문명이 생겼고 아직 맘모스가 살아있던 때예요. 아, 맘모스 소리였어요? 아니, 뭐 코끼리와 비슷하다고 추정은 되죠. 아, 참 기자님은 예. 매머드가 익숙하세요? 맘모스가 익숙하세요? 맘모스가 익숙합니다. 그렇죠. 저희 세대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매머드라고 쓰기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서 어색해요. 좀 맘모스는 맘모스죠. 네. 어색하죠. 예. 어쨌든 맘모스가 돌아다니던 아직까지 맘모스가 돌아다니던 그 시절에. 시기에 고도의 문명이 형성됐다. 대단한 일이죠. 그 동네에서 사실은 그 동네가 뭐가 특별해서가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명은 이미 있었는데 상수도도 만들고 하수도도 만들고. 이 문명이란 거를 우리가 먼저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되는데 영어로 이제 civilization이지 않습니까? 예. 그 문명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 여기는 또 경제 코너니까 역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명과 비문명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획득 경제에서 이 생산 경제로 넘어가는 순간이 문명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역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뭘 말씀하세요. 좀 길러 먹기 시작하면 그걸 문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먹고 사는 시기부터 이제 문명이라고 하죠.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동네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 같다.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아직은 그 다른 동네에서는 더 오래된 게 발견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현재의 이라크인데 예.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는 지금 잠깐 지도를 펼쳐보시면은 네. 이라크를 관통하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강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 그 두 강 사이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6,000년 전에는.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 지역이라는 말이거든요. 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 지역을 고대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네. 해서 그 지역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 4대 문명이 있잖아요. 예. 다 강에서 주변에서 발달했죠. 그래야 뭐 거기서 뭐 물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에 강이 수만 개의 강이 있는데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고 예. 하필이면 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 인더스, 황한강? 그게 그냥 우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아니 강은 똑같아요 어디든. 강은 똑같아요. 한강도 엄청 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 황하 지역 말고 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양쯔강과 황하 이외의 지역 보면 오신 분들 네. 한강을 보고 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폭이 넓어서 보통은 평균 2km 정도 되니까 특히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네. 샌드강은 청계천 정도밖에 안 나요. 그렇더군요. 예. 근데 하필이면 왜 이 네 개의 강에서 문명이 발달했나? 저는 뭐 그냥 원래 강 주변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건 필연이고 필연이고. 그러나 수많은 강 중에 어떤 강이냐는 건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차이가 있어요. 범람을 해야 돼요. 아, 네 개의 강은 굉장히 자주 많이 범람을 합니다. 홍수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수위가 많이 다르다. 그것도 있고 범람을 해야지 강바닥에 있던 그 영양분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농사가 발달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비료가 그렇죠. 그런가 봐요. 특히 이제 네 개 강 중에서 가장 많이 범람을 하는 강이 황하인데 예. 우리가 요순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순시대가 무슨 태평성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유 요순시대에 무슨 범죄가 없었나 다 있었을 거예요. 층간소음도 있었고. 근데 야 좀 조용히 좀 해. 층간소음은 예. 근데 요 임금과 순 임금이 아주 참 어진 임금이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황하를 치수를 했던 왕들이었어요. 범람하는 강. 범람하는 광을. 그래서 한자 통치할 치자를 예. 파자를 해보시면 앞에 물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해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다스릴 치자다. 그 정도로 황하가 범람을 많이 했어요. 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그런 다음에 또 이 인더스강, 그다음에 황하.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 가운데서 가장 많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람을 하면 홍수 때 물이 넘친다는 거잖아요. 넘치죠. 농사짓던 거 다 망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이게 범람을 하면 망치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규칙적으로 범람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농사철은 아니에요? 그때만 피하고 네.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비옥했을 때 농사 지으니까 정말 잘 되더라. 아, 그럼 홍수 나기 전에 다 추수하고. 추수하고 홍수될 때는 잠깐 피하고. 아, 그게 그 동네는 가능하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칼렌더 달력이거든요. 아, 저걸 계산하기 위해서. 홍수 나기 전에 충분히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만한가 봐요, 그 동네는. 그때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을 전에는 추수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범람한다고 하니까 아니 범람하는 동네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지금 예. 그 21세기에 MBC 앉아 계시는 이진우 기자님이 아니라 네.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왕으로 잠깐 빙의를 좀 해보십시오. 아, 그러면 일단 추수 끝내고 나면 범람한다. 잠깐 피하자. 아, 그럼 딱또 싹해서 또 비료가 다 되고 밭도 딱 촉촉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물 빠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감질 맛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예. 범람을 한 이후에는 정말 이 비옥한 농토가 되는데 자꾸 범람을 하니까 여기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네.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발달한 게 이제 관계 시스템. 관계를 하려면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 상하수도? 상하수도. 물 컨트롤 하는 거예요. 물이 잘 빠지게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요. 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하학 발달하고 수학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강이 범람하니까. 그렇죠. 머리를 써야 됐다. 농사는 잘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그게 문명의 시작이다. 네.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도 이라크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뻥 뚫려 있거든요. 넓어요? 평야? 산이 없어요. 사방 자체가 다 지평선. 예. 이거를 뭐 지리학에서는 뭐 개방형 지형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서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생겨이 납니다. 도시 국가들이. 그런데 그 도시 국가들끼리 이제 교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뻥 뚫린 개방형 지형이다 보니까 교역을 하기 편해요. 막힌 게 없으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기 쉽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 국가 쳐들어가고 저 도시 국가에서 이 도시 국가 쳐들어가고 산도 없고 강도 없으니 그냥 직진. 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그 한 번씩은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신전 유적지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그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단판 승부다 여기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이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거 생각 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자님은? 죽고 나면 뭐 있느냐? 윤회 같은 거 믿으세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울고 있습니다. 너무 요즘 힘드시구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럼 챙겨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 챙겨야죠. 네, 윤회가 있다면 누군가가 챙겨야 되는데, 지금 이 월드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아서 못 챙기고 있는데 그걸 누가 챙기고 있을 리가 없어요. 딱 이 마인드가 메소포타미아 마인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보니까 함무라비 왕처럼 생기셨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야, 아무것도 아닌데 또 그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선슐랭 원스타 받으셨어요 지금. 네. 왜냐면 너무나 매일매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세의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어야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까? 현세에만 있는 건 너무 참 좀 그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을 거야라는 여유가 있는 것인데 네. 그 중세 시대 이제 유럽 얘기인데 중세 같은 경우에도 하도 이 뭐라고 할까 십자군 원정 등등등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물론 종교에서 내세를 얘기를 하지만 당장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없잖아요.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한번 공부 좀 해볼까? 모여가지고 우리 학문 좀 연구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스쿨인데 네. 스쿨의 어원이 이제 라틴어로 스콜레거든요. 스콜레가 라틴어로 뭔지 아세요? 여유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경제 프로젝트 잘 온 것 같아요. 그런 뜻이군요. 학교가. 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보통 이탈리아에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네.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혼자서 이제 1대1로 교역을 하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규모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뭐 주식회사도 그때 생기고. 네. 야, 모여라.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사업 규모를 한번 키워볼까 해서 만들어진 게 꼼파니아인데 캄퍼니의 이제 그 예. 어원이죠. 예. 꼼파니아 같은 경우에도 라틴어로 뭐냐면 빵을 서로 나눠 먹다거든요. 친구. 그러니까 혼자서 사업하다 하기보다는 모여가지고 큰 사업을 하자. 네. 꼼파니아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캄퍼니죠. 근데 지금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세 사상이 없었다는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뭐라고 할까 특징 아니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없군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건 왕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왕이 내세에 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왕의 무덤 대신에 신전만 있어요. 오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예. 만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 문자를 남겼어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이요. 그 당시에. 인류 최초의 이제 문자인데 뭐 세계사 시간에 다 한번 공부하셨을 겁니다. 쐐기 문자라고 점토판에 네. 갈대 같은 거를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쓴 거. 그게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해독이 되겠죠? 해독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6,000년 전과 지금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없는 게 해독된 그 점토판 문자 중에 기록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네. 학생의 일기예요. 예. 오늘 늦었다고 반장한테 혼났다. 진짜로.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가 적혀 있고 반장이 나보고 뭐 숙제를 못했다고 때렸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기 싫다. 아하.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아빠한테 고민을 털어놨다. 오호. 그랬더니 아빠가 선생님을 집에 초대했다. 야. 아빠가 선생님 이마에 향유를 바르고 뇌물을 줬다. 그 다음날 내가 반장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점토판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거 똑같았네요. 똑같아요. 네. 근데 함무라비 그 왕,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눈엔 눈, 이에는 이. 네. 아직까지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 야, 정말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잔인하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음흠. 굉장히 공정한 법이었어요, 이게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계급 사회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예의 자식이 귀족 아들을 쳤다. 그럼 노예 아들은 죽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함무라비가 이런 법제관을 만든 거예요. 음흠. 눈을 찌르면 너도 눈만 찔러라. 아하,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죽이진 말고. 뺨 때리면 너도 뺨만 때려라. 아하.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이 엄청 컸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아하. 노예 자식이 와서 귀족 아들 눈을 찔렀는데 죽이지 말고 귀족 아들도 노예 아들 눈만 찔러. 이런 법이었습니다. 아, 나름 공정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게 잔인한 법이 아니라니까요. 아, 또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아직 종이는 안 썼나 봐요. 다 점토판에 뭘 새기고 하는 거 보니까. 점토판이 오히려 더 오래 갈 수가 있었죠. 종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부패는 아니지만 예. 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점토판은 거의 뭐 이게 돌이기 때문에 딱딱해요? 딱딱한 형태로 거의 암석화돼서 아직까지 그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발견된 그런 점토판 가운데서 인류 최초의 서사시도 있습니다. 시. 그 길가메스라고 인류 예. 최초의 영웅전인데 기원전 2000에서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서사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길가메스라는 반인 반신이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영웅이라기보다 뭐라고 할까 폭군이었어요. 굉장히 뭐 백성들 두들겨 패고 예. 못 살게 굴고 했지만 반인 반신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들에게 이제 읍소한 거죠. 제발 저 길가메스라는 폭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신들이요. 신들이 회의를 합니다. 저 이 길가메스라는 폭군을 반인 반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압을 해볼까? 근데 우리가 지면은 신의 면이 안 살지 않느냐. 우리가 가기보다는 똑같이 반인 반신을 만들어서 가서 대결하게 만들자. 네. 해서 엔키두라는 똑같은 반인 반신을 철영이 크로스 합쳐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엔키두와 길가메스가 백날 백낮을 네. 전투를 벌여요. 어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키두가 져요. 새로 신들이 보낸. 네. 네. 내공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엔키두가 나를 죽여라. 난 명예롭게 죽겠다. 했더니 길가메스가 보니까 멋있는 거죠. 이 친구가. 우리 친구 안 할래? 손잡자. 네. 우리 둘이면은 이 세상을 다 우리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엔키두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어허.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오호. 매일 같이 술 마시고 어허. 야 너와 나 단둘이서 파티 예. 하다가 어허. 멀리 숲속에 훔바바라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또 소식을 들어요. 예. 엔키두야 가서 우리 훔바바를 없애고 이 세상을 우리 거로 만들자. 그래 친구야 가자 해서 훔바바를 없애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신들 가운데서 여신이 보고 반한 거예요. 두 남자한테. 네. 저기 길가메스 엔키두 나랑 사귈래? 그랬더니 필요 없어. 나는 엔키두만 있으면 돼. 나도 길가메스만 있으면 돼. 결혼 같은 거 안 해. 여기에 여신이 삐진 거예요. 아니 나의 청혼을 무시해? 하면서 자기가 키우던 신들의 소 황금소를 보내. 돌진 음메 제 둘이 박아. 근데 이 황금소를 엔키두와 길가메스가 손을 잡고 무찔러 버려요. 어허. 예. 문제가 생겨요. 이게 신의 소였잖아요. 네. 하늘에 있던 신들이 열받은 거죠. 저것들이 신의 소를 죽여? 야 길가메스와 엔키두 너희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누굴 죽일까? 그래도 약간 나이가 젊은 엔키두 너 죽어! 해서 죽여버려요. 길가메스가 일주일 동안 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나도 죽는구나. 삶과 죽음이란 무엇일까 해서 길을 떠납니다. 영생의 길을 찾아가지고. 예. 그래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저기 영감님 정말 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딱 답을 줬어요. 7일 동안만 밤을 꼬박 새면은 영생을 알 수 있다. 일주일? 잠 안 자고? 잠 안 자고. 예. 이거는 껌인데 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독이 쌓여가지고 네.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밤에 꾸벅꾸벅 졸아버려. 졸았구나. 꼬박 저 영생 못하는 겁니까? 너 못해. 그 대신에 내가 뭐 하나 줄게. 뭔데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약초인데 이거 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가져가다가 네. 지금 한 달 동안 목욕을 못했어요. 강가가 보이길래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약초는 위에 올려놨겠죠. 돌 위에. 네. 지나가던 뱀이 먹은 거예요. 약초를 영생인데 영생인데 기록 따르면은 뱀이 허물을 23번 벗고 젊은 뱀이 됐다고. 그 뱀이 성경에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이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화와 야사가 예.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 이 다음으로 노인 이어진다는 있지 거죠. 않습니까? 예. 방금 나온 노인도 예. 큰 홍수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살렸던 그런 노인으로 나오거든요. 노아죠. 섞이는군요. 이야기들이. 섞여버려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 길가메스가 결국엔 사람은 죽는구나. 영생이란 없구나. 예.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길가메스라는 점토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이야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순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틀에 벗어나는 사고를 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은 또 그런 괴짜 같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고 혁신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그런 성공에 주목한 사례들을 담은 책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독특한 아이디어를 네, 내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엮은 책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책이 현금의 재발견이었는데 예. 이 현금의 재발견의 영어 원문 제목이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소개하니까 예. 제목이 같은 책 두 권을 연이어 소개하는 셈인데요. 지난주는 이제 경영에서 좀 독특한 사람들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진짜 작은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를 잘 키워놓은 인물들 그리고 예. 그 신선한 회사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 된 기업들에 대한 얘기인데 책 쓴 분은 누굽니까? 조시 링크너라는 사람인데요. 음. 세계 최대 인터랙티브 마케팅 회사인 이프라이즈의 설립자고요. 이 본인이 벤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예. 벤처 투자를 많이 했던 자기가 투자했던 사례 중에 좀 재밌고 독특했던 사례를 좀 모아놓은 사람인데 미시간대에서 응용창의학 겸임 교수도 같이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엉뚱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책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독특한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약간 일반적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또 그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쓱 읽으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소개된 회사들의 창업 스토리 그다음에 성공해가는 스토리는 제법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재미도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도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사례들을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례가 껌 회사예요. 껌. 우리가 씹는 껌 있잖아요. 심플리 껌이라는 회사인데 예. 창업자는 카폰 프로스찬이라는 여성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껌 회사를 창업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왜 껌은 합성 수지로만 만들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껌을 씹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건강한 껌을 만들면 안 될까? 이거 왜 고무 같은 합성 수지로 만드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건강한 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없더라. 그럼 이거 만들면 되겠네? 예. 라고 해서 개발을 진행했고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심플리 껌. 네.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네. 전 껌을 씹으면서도 이게 단 한 번도 몸에 해로운 성분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씹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예. 여기 나온 얘기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새롭게 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와. 껌 시장이 거대 다국적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요. 그러니까 리글리라는 회사, 캐드베리라는 회사 두 군데가 거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껌 뒤에 성분 표시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껌 기초제라고만 써 있지 그 껌 기초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래서 미국 FDA가 굉장히 느슨한 규제로 이걸 시장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거든요. 근데 이 껌 기초제라는 게 플라스틱을 포함한 80개가 넘는 합성수지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알면 조금만 삼켜도 안 되는 거다라는 각성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도리어 이런 FDA의 느슨한 규제가 도리어 자기가 사업을 하게 한 발판을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껌은 어디 저 뭐 고무나무 비슷한 나무 네. 치클 뭐 이런 거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뭐 이걸로 만들었다 수액 이렇게 되지 같은 않습니까? 거.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래서 천연 성분으로 시작된 게 결국에는 합성 수지 같은 걸로 지금은 시장이 다 장악돼 있는 거고 결국에 이 창업자는 부엌에서 수천 회가 넘도록 천연 성분을 가지고 껌을 만드는 실험을 하게 되고요. 결국 중앙아프리카의 사포딜라 나무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하얀 수액인 치크를 활용해서 새로운 대체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이게 대체가 아니라 이게 오리지널이라니까요. 원래 껌은 껌은 치클로 만든 거였는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저 전공자도 아니고 어쨌든 치클이라는 건 저도 듣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한 이 껌은 가장 큰 장점이 자연 분해가 된다라는 점이니까 굉장히 건강한 껌이다라는 거고요. 자연에서 왔을 테니까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마케팅도 하고 유통 채널을 뚫으면서 시장을 개척을 했는데 디자인도 과감하게 다른 껌들하고 달리 조금 크게 만들면서 천연 성분의 이미지를 그 바깥에 강하게 바꾸고요. 네. 또 껌을 씹고 버릴 수 있는 종이를 뒤에 이렇게 그 박스 안에 넣어놔서 이 버리는 종이마저도 친환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친환경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거대 제조사들이 공략하지 않는 고급 매장에 가서 일부러 입점을 한다거나 껌 업계에서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홈페이지 직판 등을 하면서 이 회사를 굉장히 키웁니다. 그래서 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실제로 구글에서도 검색해보고 국내에서도 팔리나 봤더니 국내에서도 일부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이 건강한 껌을 구매해서 이렇게 씹고 건강을 관리하시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겁니까? 해외 직구도 물론 되고요. 예. 아마존 같은 데에서도 사실 수 있고요. 그게 해외 직구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내 뭐 크라우드 펀딩 업체 이런 데에서 일부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요즘은 판매가 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처음 껌을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껌. 대량 생산되기 전에. 네. 그걸 또 상품화했네요. 저는 껌 시장이 두 개의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서 장악되고 있다는 그 네.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국산 껌들이 대부분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한국 시장은 작지는 않은 시장인데 글로벌 브랜드들이 참 못 들어오는. 그렇죠. 굉장히 그럴 수도 독특한 있나 봐요. 예. 국내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보시면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실패해서 나갔고요.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통 기업들도 그렇고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껌 정도는 그냥 수입보다 쉽지. 그것마저 국산화 하시네 한국인들은. 예, 이제 껌 같은 걸까지 여기 와서 팔고 있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는 오히려 거죠. 또 그렇게 네. 생각하죠. 네. 껌은 우리 거 쉽지 그것까지도 뭘 네. 수입을 해오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는요. 에이필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소개됩니다. 이 에이필 사이언스는 음식물 부패를 막아주는 신선식품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개발한 회사거든요. 오. 중국계 이민자 2세인 제니두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화학 전공자고요. 전공하고 난 다음에 뭔가 세상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 중에 40%가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그 이유가 대체로 부패 때문이다. 예. 그렇다면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 정도를 발생을 시키고 반대편을 보면 이 음식물이 버려지는데 지구상 9명 중 1명 정도는 그 매일 밤 굶주리면서 잠에 드는 상황이니까 예. 이런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왜 음식물들은 저기 줄기에 붙어 있으면 부패를 잘 안 하고 떨어져 있으면 부패가 하는 거지? 그거는 어떤 천연 껍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나 보호 기능 때문에 부패가 덜 되는구나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시작하죠. 그건 당연하죠. 사과가 매달려 있을 때는 안 썩다가 왜 따서 집에다 갖다 놓으면 당연하다고 상하냐. 생각하시면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못 한 거잖아요. 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예.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껍질 같은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천연 식물 기반의 껍질 개발 아이디어로 출발한 게 이 에이필 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뭘 만든 거예요? 스프레이를 만들었는데요. 네. 에이필이라는 스프레이고 분말을 섞은 물을 이 신선식품에 뿌리면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서 수분을 가두고요. 산소는 차단해서 부패를 막는 겁니다. 코팅이네요. 일종의 코팅인 거죠. 오호.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빌 게이츠가 세운
빌 멀린다 게이츠라는 재단이 있거든요. 네. 이 재단이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나 뭐 식량 보호라든지 예. 아니면 이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다 투자를 많이 해주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오. 처음에 이 에이필 사이언스 설립에 기부금을 받아서 이 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6년 만에 이 제품에 성공을 하고 실제 이 제품은 이걸 뿌리면 3배 정도 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유지된다? 수. 예. 몸에 해롭진 않겠죠, 당연히 코팅을 네, 하더라도. 천연 성분으로 하는 거니까요. 뭘로 만든 거래요? 그것까지는 어딘가에서? 이 책에 안 나와요. 비밀인가 봅니다. 아, 그렇겠네요. 맞아. 뭘로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서 뿌릴 테니까 스스로. 그래서 아보카도용 스프레이를 제일 처음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 나왔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 회사는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또 아까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한 번 더 받게 되고 나중에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 트위터에 투자했던 유명한 VC 미국에 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비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네. 회사에서 우리 돈으로 한 800억 정도 추가 투자를 받고 2020년도에는 싱가포르 구프펀드에서 또 한 1억 5천만 달러 투자를 받아서 네. 현재 회사 가치가 약 10억 달러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뿌리면 네, 지금은 그냥 랩으로 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창업자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식량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오일을 더 이상 랩으로 씌우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는 이것만으로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 회사다라는 굉장히 자부심으로 얘기하는 것도 나오죠. 뿌리면 그것이 부패나 산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예, 일부 막아주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은. 얼굴에 한번 뿌려보고 싶습니다. 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뭔가 뭔가 뭐라도 네. 막아주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창업하는 걸로 저는.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피그스라는 회사하고요. 콤바디라는 회사 두 사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음식하고 관련 없는 회사를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건데요. 네. 피그스라는 회사는 수술복이나 의사 가운 등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 가서 저도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 의사 그리고- 가운. 네. 그리고 약간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예쁘다는 느낌도 덜 들고. 전혀 없죠. 그래서 예. 자기 주변에 의료진이 어떤 친구들하고 차 한잔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시장에 한번 진출해 봐야 되겠다라고 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의료용 의류 시장이 6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규모고 예. 미국에서만 100억 달러, 11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료용 의류는 미국에서 90%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구매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업복은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하기야 그거 뭐 꼭 병원에서 사서 줘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저는 우리나라 그 개업 의들도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구매력을 굳이 회사들하고 안 해도 되니까 개인 네. 소비자들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멋져 보이고 기능성 뛰어난 세련된 수술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진출한 회사가 피그스. 피그는 무화과라는 뜻의 그 영어 단어거든요. 피그가요? 예, FIG. F 피그.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피 발음으로 했나 보죠. 그래서 이 요즘 유명한 미국 회사들이 조금 약간 이 과일 이름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애플, 뭐 룰루레몬 뭐 이런 회사들 많죠. 그래서 일부러 무화과라는 이름으로 해서 회사 이름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의사들한테 어필을 하더라. 엄청나게 어필을 받았고요. 특히 시장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자기가 사례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수술복이 너무 불편해서 여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반지를 끼고 수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 의사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여의사라고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둘 주머니도 없고 그래서 보통 수술 잠깐 빼야 되는데. 네네. 예. 빼서 자신의 그 상의 속옷의 끈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미국에. 상하이에 주머니가 없나 봐요. 수술복이. 뭐 그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례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하거나 회진을 돌면서 의사복이나 수술복이 찢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예. 탄력 있고 디자인 괜찮은 수술복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병원 주차장에서 네. 의사들한테 공짜 커피를 주면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사실래요? 이렇게 시작한 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수술복 참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네.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옷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좋은 시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영화배우 윌 스미스도 이 회사에 이제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7년 만에 이 피그스의 매출은 1억 달러, 2018년도에 1억 달러를 달성하고 네. 2020년도에는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보니까 한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유명한 신발 브랜드하고 의료진들이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오랫동안 서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고급스럽고 기능성과 착용감까지 고루 갖춘 의료진의 신발까지 개발해서 이제 팔고 있다. 사실상 의료진 신발인 것 같은 거의 브랜드 있는데 병원 가면 거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슬리퍼 신고 계시죠? 슬리퍼, 네. 네. 크록스라고. 네, 그죠. 그래서 저게 의료용인가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아마 그 의료진 분들 혹시 라디오 들으시면 있으실 네. 것 같고 이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경쟁사 생겨도 쓸만하겠네요. 그렇죠. 다른 경쟁사들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꽤 성장을 한 그래봐야 독특한 옷이지 회사. 뭐 있겠어요. 네. 또 어떤 회사 있습니까? 콤바디라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창업자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지역의 마약왕이라고 불렸던 감옥에 갔다 온 친구거든요. 네. 코스 마르테라는 인물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 실제 친구는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 가서 네. 본인의 건강 문제가 생겨서 자녀가 굉장히 어렸는데 운동을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한 뭐 30kg 정도의 감량을 하고 그 안에서 이슈가 되면서 네. 도대체 어떻게 감량했니? 그래서 내부에서 피트니스 하는 방법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네. 결국에 출소하고 난 이후에 어디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차렸는데 네. 운동기구가 전혀 없는 감옥 컨셉의 피트니스를 차려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피트니스에 등록하면 네. 독방에 갇혀요, 그냥? 독방에 갇히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예. 그 오시는 회원님들을 수감자라고 부릅니다. 뭐 그거야 컨셉이니 그럴 수 네. 있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특별히 없이 실제로 감옥에서 자기가 했던 운동 방법으로 해서 맨손으로. 네, 사람들의 운동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성공을 한 특이한 콤바디라는 회사. 재밌다고 생각하겠네요,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감옥 테마 피트니스를 열었고요. 이분은 이제 자기가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창업에 나선 분이긴 한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강점만을 가지고 시장에서 성공한 케이스여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피트니스 센터들이 많거든요. 예. 거대와 확실한 차별을 뒀던 하나의 성공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제일 재밌는 것만 뽑아와 주신 거죠? 따로 그렇습니다. 책 사서 읽지 않더라도 네. 되도록? 이 외에도 몇 개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제가 봐서 이게 저한테도 앞으로 만약에 제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가 시장에 먹히겠구나 싶었던 것들을 몇 개 골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예요? 김치영 큐레이터께서는. 저는 앞서 이제 피그스라는 회사 있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의 옷을 수술복. 예. 수술복 했던 회사. 한 번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네. 내 주변에도 이렇게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널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책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아웃사이더? 네, 맞습니다. 네, 청취자 김현웅님께서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수술복 단체로 맞춥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이정현님께서는 수술실 간호사시라고. 그런데 수술복에 주머니가 없는 건 맞는데 이게 원래 주머니가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뭐 넣고 수술복은 이제 일회용이니까 네네. 벗어놓으면 항상 잃어버려서 오히려 없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도 보내오셨네요. 네, 손에 잡힌 경제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